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0강입니다. 리의 채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은 세계와 인간, 특히 인간 속의 마음을 채용의 구조로 설명하는 사유 방식입니다. 채용은 사물 또는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사유 방식입니다. 채와 용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의미와 상호 연관성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사유의 틀입니다. 그래서 채와 용은 구체적이거나 고유한 자체의 내용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은 채가 되고 컵은 용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책상 속에 채용이 있고 컵 속에 채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채용은 어디까지나 사물을 설명하는 범주의 따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와 용의 범주를 설명할 때 채는 본체 또는 실체로, 용은 작용 또는 현상으로 정의되지만 이러한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채용의 범주가 지닌 다양성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용에 대한 많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로서 설명하면 채용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채용의 관계를 논할 때면은 거의 단골로 등장하는 비유가 바다와 파도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바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바닷물은 본체로서의 체가 되고 그것이 요동치는 파도는 작용 또는 현상으로서의 용이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요동치는 파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파도는 바닷물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바닷물이라는 체가 있으므로 폭풍우가 내리쳐 격렬한 파랑을 일으키는 바다도 있고 한류수도처럼 잔잔한 바다도 있으며 자결하는 태양이 내릴 쬐는 바다가 있는가 하면 사시사철 두꺼운 얼음 속에 갇혀있는 바다도 있습니다. 이때 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이 용이라면 바닷물 자체는 체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반달이 떴을 때 사람들은 그 빛나는 부분만을 보고 반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달의 밝은 부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달의 나머지 어두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달의 밝은 부분은 반달뿐만 아니라 초승달, 반달, 금음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의 달이 용이라면은 초승달, 반달, 금음달 이게 왜 달의 용이라면은 달의 온전한 모습인 보름달은 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물을 드러나게 하는 궁극적인 실체를 의미하고 용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채는 근본적인 것으로 용은 파생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성리학의 중요한 이론인 이일분수설과도 이어집니다. 채는 근원적인 하나의 리임으로 이일이고 용은 하나의 리가 수만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분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만 가지의 다양한 모습은 하나의 리에 근거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본체와 현상과의 관계를 채용 이론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일분수가 채용 이론에 근거해서 본체와 현상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다와 파도의 관계처럼 채와 용은 개념상으로는 둘로 구분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둘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가 채이면 듣는 것은 용이요 눈이 채라면 보는 것은 용인 것과 같습니다. 듣는다는 작용을 떠나서 귀가 따로 존재할 수 없고 귀를 떠나서 듣는다는 작용이 존재할 수 없듯이 채는 용의 채이고 용은 채의 용이기 때문에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체와 용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컵은 체만 있고 책상은 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컵 속에 체용이 있고 책상 속에 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체는 용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용도 체를 떠나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술에나 그릇에 체가 없으면 당연히 타거나 담는 용도 없습니다. 그릇에 담는 술에 타는 그릇에 담는 용도 없다는 거죠. 반대로 타거나 담는 용이 없으면 술에나 그릇에 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체와 용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체용이론, 체와 용은 근원이 하나이다. 체용이론, 체용이력, 체와 용은 같다는 거죠. 또 체용불이, 체와 용은 둘이 아니다. 그리고 체용상즉, 체와 용이 서로 즉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체용합일 등으로 나타냅니다. 형체와 그림자, 물과 물결 등은 모두 하나의 사물 속에 체와 용으로 함께 있지만 개념적으로만 분리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체용 이론은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적 규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리학의 모든 이론은 결국은 도덕 문제로 기결됩니다. 예를 들면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이 있는데 이때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이 체가 되고 또한 이러한 규범을 상황에 맞게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칙과 규범은 인의예지에 해당되는 거죠. 원칙이. 그리고 이러한 규범을 상황에 맞게 구현하는 게 바로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 같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것이 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 방면에서의 규범과 실천의 관계를 체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체용 이론은 활용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체용 이론의 연원에 대해서는 의론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선진 시기에 싹이 텄으며 위진 시기에 성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 시기는 진나라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221년 이전을 선진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선진 시기는 춘추 전국 시기, 춘추 시기와 전국 시대를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포괄합니다.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221년 이때를 선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진 시대는 220년 중국의 후한이 멸망하고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까지 한 약 370년까지 그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학자인 정현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체라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용이라 한다는 표현을 시작으로 하여 정현은 후한시대의 학자입니다. 왕필, 하한 등을 거치면서 왕필은 삼국시대 위나라 때의 학자입니다. 하한도 위나라 때의 학자입니다. 하한 등을 거치면서 체용이론의 사고방식이 정립됩니다. 체용이론은 정현을 시작으로 해서 왕필, 하한 등을 거치면서 이런 체용이론의 사고방식이 정립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 불교에서는 체용이론에 근거하여 하엄사상을 체계합니다. 리를 본체로 보고 사를 작용으로 보는 이사설이죠.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럴 때의 이사설입니다. 이게 체용 이론에 근거한 이론입니다. 송대에 성립된 성리학도 불교의 체용 이론을 받아들여 그들의 이론 체계를 전개합니다. 불교에서 유행하던 체용이 다시 유가적 사유 논리로 채용되어 성리학적 사유 체계의 저변을 형성합니다.
불교의 채용 이론을 유가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 사유 체계를 형성하는 저변을 이룹니다. 특히 주의의 채용 구조는 추이는 채용의 구조로 이 세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채용 구조로서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채용 이론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채는 성이고 마음의 용은 정이다라고 하여 채용으로 마음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니 예지의 성은 채가 되고 축은 수호, 사양, 시비와 같은 정은 용이 됩니다. 성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이치라면 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체에 해당하는 것은 형이 상이요, 추상적 원리라면은 용에 해당하는 것은 형이 하요,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도식학하면은 체는 주로 형이 상, 도, 태극, 리, 성, 본, 근본 본자를 가리키며 용은 형이 상에 상대해서 형이 하가 되고 도에 상대해서 그릇 기자가 되며 태극에 상대해서 음양이 되며 리에 상대해서 기가 되며 성에 상대해서 정이 되며 본에 상대해서 말이 됩니다. 채용 이론을 도식화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드러나 있는 현상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고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난 초승달, 반달, 금음달만을 볼 수 있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달의 온전한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물이나 세계를 설명하는 데보다 온전한 사유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채용 이론이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유학자 중에 태계 이황의 채용 이론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